안녕하세요. 성환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13강. 자, 이번 시간부터 제2과목 패스 처리 챕터 1 수지로 연계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요점 첫 번째, 물과 수자원.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1번에 보니까 물의 특성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물의 상태 변화. 이 물이라는 거는 액체입니다. 그죠? 이 액체는 우리, 나타내면은 물이라는 거를 우리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H2O예요. 그리고 액체라는 건 이렇게 리퀴드로 나타내죠. 그래서 L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얘가 상태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죠.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온도가 이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이 물이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기체인 수증기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요렇게 또 고체가 얼음이 이제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용융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수증기 기체가 물이 되는 걸 우리가 액화라고 하고요. 또 이 액체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 용융, 기화, 액화, 응고 요게 정말 물의 상태 변화고, 그 다음에 또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승화라고 하는데요. 근데 물은 승화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승화는 하지 않습니다. 승화를 하는 게 누가 승화를 하냐? 우리 고체 CO2, 이산화탄소를 이거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놔두면 바로 이제 기체로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 드라이아이스는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 되지만 물은 승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화라는 거는 물의 상태 변화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물의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물이라는 거는요, 아주 좀 특이해요. 자, 물은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결합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소결합이라는 거는 이 H2O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은 이 물 분자와 다른 물 분자 사이에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제 수소결합을 하게 돼요. 즉, 분자랑 분자 사이 결합이 수소결합. 그래서 원자랑 원자 사이 그럼 틀려요. 이 분자,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어떤 열이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은 이제 녹을 때 융의 열, 또 기체가 될 때 기화열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끓는 점, 어는 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도 큽니다. 이게 전부 다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한 결합이라서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라서 이 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또 분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결합은 굉장히 극성이 강한 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 용매에 물이 잘 녹아요. 그러니까 강한 극성 용매라서 이제 극성 물질들 특히나 뭐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설탕 같은 거, 그다음에 이 NaCl 그죠? 소금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녹여요. 여러 가지를 잘 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의 밀도가 이제 보시면은 4도씨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요, 보시면은 밀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도씨에서 최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얼음 있죠. 얼음의 밀도보다 물의 밀도가 더 커요. 여러분 보시면 보통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건 특별하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겨울에 보시면 얼음이 위에 떠 있어요. 왜?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밀도 작으면은 위에 뜨고 밀도 크면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물이 밑에 있고 얼음이 위에 있는 이유는 이 수소결합 때문에, 즉 얼음보다 물의 밀도가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딴 거 볼게요. 자, 쭉 보시면은, 자, 우리 수소결합은 분자랑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은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만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 사이에 원자랑 원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자랑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 원자랑 원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극성용매, 광합성에 수소를 내놓는 수소 공유체라는 거, 이것도 같이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물인 기준이 되는 물질이라서 우리 비열이라고 하면은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여기 비열인데요. 요거 기준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의 밀도, 그러면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것도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거,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거 보시면은 1 큐빅미터 부피에 1톤. 자, 요거는요, 1리터에 1kg, 1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1ml에 1g. 요게 전부 다 물의 밀도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아까 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온도별 물의 이제 밀도를 보시면 제가 어디가 물의 밀도는 여기 4도씨에서 최대가 되고 이때 밀도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의 밀도 1이라는 게 요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얼음이 굉장히 작죠, 밀도가.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물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물을 자원으로 보면 수자원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 수자원의 분포를 보시면 해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여러분 지구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짠물, 해수가 97%, 그리고 우리가 담수라 그러는 민물. 그러니까 우리가 짠물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담수는 염분이 없는 물, 요게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담수는 빙하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지표에 드러나 있는 호수나 하천 같은 지표수. 자, 그리고 대기 중에 구름, 수증기, 요게 대기 중 수분이에요. 그리고 생물체 수분, 요거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빙하와 지하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수자원을 우리가 우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수는 빗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 빗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는 우리가 하천과 호수,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물을 얘기를 해요. 땅 위에. 그래서 하천은 우리가 흐르는 물, 호수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하수라는 거는 지하에 있어서 이제 덮여 있는 물이죠. 그리고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자, 각각의 중요한 이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놔뒀습니다. 자, 이 빗물 같은 경우에는요. 해수 성분과 비슷하고 우리 공기 중에 CO2가 이제 물에 녹으면 탄산, 즉 이게 약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강우라도 pH가 5.6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삭스, 낙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성분들이 산성 물질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서 pH가 5.6보다 낮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기에서 산성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연 강우는 5.6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지표수 보면은요. 지하수랑 비교해서 지표수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요번엔 지하수 볼게요. 자, 지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볼드체로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봐주세요. 자, 지하수는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자정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 유속도 느립니다. 자, 느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요, 국지적인 환경, 그 좁은 지역, 광역적이라고 하면 틀려요. 좁은 지역인 국지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덮여 있죠. 그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뚜껑 덮여 있으니까 어떤 변동이라든가 외부의 영향을 절받으니까 변동이 적고요. 그 다음에 수온 변화도 뚜껑 덮여 있으니까 적은 겁니다. 변동이 적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염 물질도 잘 못 들어오니까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예측이라든가 감시가 어렵고요. 자, 그리고 뚜껑 덮여 있으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되게 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현기성 상태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해수도 중요해요. 해수는요 pH가 7보다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염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탄산염이에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pH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칼슘비 MC34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마그네슘 칼슘비가 높습니다.
있습니다. 강전해질이고요. 자,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 밀도가 좀 큽니다. 자, 그리고 이 밀도는 수온은 낮을수록 수심은 깊은 곳에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거. 그리고 질소 성분 보면은 암모니아, 그죠? 그 다음에 유기질소, 요거 합쳐서 35%, 그다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합쳐서 65%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특히나 이 해수의 염분 같은 경우에는 해수 중의 염분은 우리가 이렇게 35 퍼밀 들어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퍼밀이라는 단위는 1000분의 1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0분율 그러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3.5%, 그리고 1리터에 35g 들어있는 거 ppm으로 바꾸면 35,000ppm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우리 지역에 따라서 지구 전체로 보면 적도가 있고, 이 위 북극 같은 극지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무역풍대가 있어.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죠. 그래서 무역풍. 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보시면 무역풍대, 적도, 극지방 순으로 염분이 더 진해져요. 자, 그리고 염분 중에 가장 성분이 많은 걸 우리가 7가지 성분 홀리 세븐이라고 하는데, 요거 순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염나, 황, 막학, 칼슘, 그러니까 염소이온, 나트륨,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칼륨, 그 다음 중탄산이온, 이렇게 염나, 황, 막학, 칼슘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농도는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농도가 다르더라도 요 7가지 성분 비율이 일정해요. 그걸 우리가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수지를 오염시키는 수질오염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들은 크게 이제 이렇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점오염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뭘 통해서, 광고 수로를 통해서 이제 일정한 지점으로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폐수 처리 시설이나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컨트롤이 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관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얘를 관리가 되는 애란 얘기죠. 근데 비점오염원은 어디에서 얼마나 누가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알 수 없는 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불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관리라든가 컨트롤이 어려운 애예요. 그럼 어떤 애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장에 보면 농약 많이 뿌리잖아요. 이 농약을 뿌려놓으면 자, 어떻게 돼요? 막 흩트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은 얘가 강물에 실려갖고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얼마나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비점오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점오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골프장이 있고, 그다음 강우 유출수, 그죠? 그래서 비점오염들은 이 빗물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불특정, 간헐적, 차집이라는 거 모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고 처리 효율도 낮고, 왜?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측이 어렵고 관리가 어렵고 불특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분뇨입니다. 자, 분뇨는 말 그대로 분은 뭐고요? 여러분, 덩이에요. 그리고 요는 네, 바로 오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분뇨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분뇨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요게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여기 보시면은 고액 분류 어렵죠. 끈적끈적하고 점도 높고요. 그다음에 휘발성 물질 많다는 거. 그리고 보통 화장실에 우리가 넣는 것들 보면은 또 분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같이 넣잖아요. 휴지랑. 그래서 토사랑 협작물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우리 하수 슬러지에 지금 보니까 하수 슬러지보다 분뇨의 질소 농도, 그러니까 요게 많은데 보통 보면 이렇게 탄산염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분 중에서는 질소함물이 요 VS의 12에서 20%, 요 중에서는 훨씬 더 많죠. 80에서 90%.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분뇨랑 이제 또 우리
어떤 처리, 하수 처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슬러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보시면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않게 유기물을 없애는 거, 유기물 분해하는 게 안정화. 그 다음에 살균시켜야 되겠죠. 병원균을 제거하는 게 안전화. 그래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해 물질이에요. 자, 유해 물질은 여러분 여기 주요 물질의 만성 중독증 이렇게 물질마다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이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기출형 가지고 한번 볼게요. 카네미유증이죠. 카네미유증 그러면 P10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자, 여기 지금 있는 거 이게 뭐냐 바로 망간이에요. 우리 망간 그러면 파킨슨氏유사병. 4번에 있는 카드뮴은요. 네, 이따이 병.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비소예요. 비소 그러면은 어떤 거냐? 바로 흑피증이라는 피부가 까맣게 되는 흑피증이 또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수은 그러면 HG, PCB, 그다음 불소 그러면은 F, 구리는 CU, 카드뮴은 CD, 비소는 이렇게 우리가 원자 번호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생물 농축이에요. 생물 농축이라는 건요,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보시면은 이 생물 농축이 되는 애들이 오염 물질이 들어와요. 보통은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로든 호흡으로든 아니면은 우리 분뇨로든 어떻게든 배출이 돼요. 근데 들어와서 배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분해도 되지 않는 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잔류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잔류성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배출도 안 되고 분해도 안 되니까 계속 쌓여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생물 농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요. 자, 생물 농축되는 애들 그러면은 잔류성 물질이라 그랬죠? 보통 이런 애들이 중금속이나 우리 유기 염소의 농약 같은 거, 살충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잔류성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물하고 친하면 배출이 되는데 수용성이 아니라 기름이란 친한 지용성 물질이 많아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친유성이라고 하고 혹은 다른 말로 소수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생물 농축이 일어나면은요. 자, 일단 풀이 있으면 그 풀에 우리 예를 들어서 카드뮴 농도가 0.001 pp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풀을 누가 먹어요? 바로 토끼가 먹어요. 그럼 토끼가 먹으면은 토끼가 풀을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 풀 10개 들어있다고 합시다. 근데 토끼가 하루에 풀을 100개 먹는데요. 그러면 얘는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그냥 어떻게 0.001 그러니까 10배로 100개 먹으니까 10개 먹었을 때 0.001이니까 100개 먹으면 10배로 이제 몸속에 쌓이게 되겠죠. 그 이 토끼를 또 여우가 잡아먹는데 이 여우가 토끼를 하루에 몇 개를 잡아먹냐 봤더니 3마리를 잡아먹는데요. 그럼 한 마리에 0.001 ppm이 들어있으니까 이 카드뮴 3마리 잡아먹으면 0.003 ppm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이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혹은 먹이 피라미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잔류성 물질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축적되는 거. 이게 바로 생물 농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먹이사슬 위로 가면 갈수록 상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 물질이 그죠? 체내에 생물 농축되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농축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게 생물 농축계수예요. 그래서 외부의 그죠? 환경 중에 생물 요 카드뮴 농도와 비분의 여우 체내에 있는 카드뮴 농도 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풀에 지금 보시면 0.001이 있잖아요. 근데 여우에는 0.03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돼요? 1분의 30, 즉 생물 농축 개수가 여우 같은 경우에는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농축 개수, 잔류성 물질, 생물 농축이 어떤 건지 요거 개념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2과목 패스처리 챕터 1 수지로 연기령 첫 번째 시간 핵심 요점 3번까지 이제 공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